지금부터 2021 인천 마을 통합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의 자장을 맡은 저는 청운대학교 장동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상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형태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에 와서 산 지는 9년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토박이들이 보면 정말 얼마 안 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동네 어떤 변화라든지 발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런 통합 컨퍼런스를 통해서 마을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리고 또 일상에서 만나는 민주주의,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대주제 속에서 개인적으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쪽 그 공동체, 민주주의, 사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얘기할 때 이분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귀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행정에 적응하면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행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적응을 하다 보면은 행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처음부터 행정하고 부딪혀서 행정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조직 또는 주민공동체 또 주민자치 뭐 이런 것들에서 이게 이제 공동체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래에 있는 쪽이고요. 그 위에가 동단위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라든가 동사무소라고 하는 읍면동사무소라고 하는 행정의 계층이 그 위에 이렇게 있어서 현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을에서 또는 동단위에서 대부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까 앞에 시장님도 그 얘기 하시던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예산이 대부분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이랑 재원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활동은 주민들이 하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장 생태계라는 말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됐든 지금 공동체 활동이 됐든 전부 다 이 일정 부분 행정하고 주민운동 또는 주민활동이 같이 섞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 안에는 마을 활동과 관심 있는 시민 또 그 바깥에는 이제 동주민자치가 있게 되고요. 동주민자치부터는 이제 공공기관이 개입하고 중간조직 실무자들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그 위에 구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인 시가 있는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가 공동체고 바깥에가 주민자치, 행정이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를 벗어날 수 없어서 공동체에서 하는 어떤 활동도 구의 행정이나 또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정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분리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공동체 활동도 법적 문제가 되면은 행정이나 또는 제도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자체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주민 활동이라는 것이 겹쳐 있어 가지고 현실은 되게 복잡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 주민들끼리 매일 하다가 나중에 보고를 하려고 보면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는 행정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게 동시에 벌어지니까 나중에는 주민 활동을 한 거랑 서류를 만든 거랑 사이 갭이 생기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맞물리는 현상은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행정으로만도 설명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런 식으로 공동체적 활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공동체나 주민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론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갈등이 없는 거로 보는 이론은 드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넣는 부분에
공동체나 주민자치를 다원 권력론으로 보든 또는 다원주의론으로 보든 또는 집단 접근론으로 보든 이런 접근들의 경우 전부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폐쇄적이고. 주민들이 주도가 되는 커뮤니티론 입장에 서면 그나마 이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데 주민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수한 주민운동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 행정과 연계된 맥락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이고 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오히려 제약이고 충돌이고 갈등이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된 제목처럼 어떻게 행정을 바꿀 것인가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해 보셔야만 됩니다. 행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 문제이고요. 행정에서 일하는 방식은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정은 가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일단 법에 따라서 일을 하고요. 입법이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법에 없는 일을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 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 기반의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예산을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사가 이제 그 다음 오는 거고요.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일이 추진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었냐에 따라서 성과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행정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행정 혁신을 하려면 사실 이걸 차례대로 다 바꾸면 되거든요.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새롭게 해주는 거,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인사관리를 해주는 거, 그리고 예산이 제일 큰 문제인데 예산은 우리가 일반에서 생각하는 것 다르게 한 해 전에 예산이 짜집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짠 것을 갖고 내년에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일을 할 때가 바로 예산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공동체나 주민들이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은 행정에서는 불편한 게 이건 작년입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제도상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나 관여된 사람들이 다양하게 개입이 돼야만 예산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일하는 방식은 각각마다 다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그렇고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조직도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만들어집니다. 변화가 생겨요. 단체장이 취임하고 나면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 조직을 만들고 나서 해보고 나서 조금 바꾸려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행정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현재. 그래서 행정이 혁신을 한다면 이걸 다 바꿔주면 좋습니다. 근거되는 법을 바꿔주고 조직도 우리 공동체나 주민자치에 적합한 조직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서 또 공동체와 관련된 부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서 뭐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부서들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부서로 하나의 국이나 또는 하나의 과안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일하기가 훨씬 편하죠. 우리 공동체나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정치에서 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하고 단체장이 관심을 가져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사관리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단체장의 행정의 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부서장으로 또는 담당자로 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주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행정 내부에 작동하는 원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행정이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 공동체에서 일하는 것과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고 예산 절차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 절차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사관리는 단체장이라든가 또는 인사관리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나 주민활동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고쳐줄 수가 없고 그 과정을 행정의 절차나 방식에 따라서 고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고치는 것이 우리 이 공동체와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다 똑같이 관련돼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 관련된 영역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도 똑같이 이걸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행정이 일하는 방식이 있다, 작동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작동하는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은 바꿔지는 게 쉬운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실입니다. 두 가지 요점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활동하는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나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이 행정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민간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행정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입법이나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사나 역량 개발하는 것든지 심지어 동기부여 같은 것조차도 행정이 작동하는 원리가 별도로 우리 이 시민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산 회계 과정에 대한 특별히 이해가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조직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게 보통 2년 동안 그냥 가게 돼 있거든요. 조례가 있고요. 법적 근거로.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대로 대략 진행이 돼야지. 저거 예산을 바꿔가면서 하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 작업을 몇 차례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행정이 작동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소통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행정에서는. 부서 간이라든가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가 소통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서 이걸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한쪽에는 행정은 행정 방식으로 돌아가고 우리 시민은 시민 방식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러면 이걸 연결하는 게 뭐냐? 그 연결하는 지점이 두 군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연결하는 부분하고요. 또 다른 거는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행정을 연결하는 위쪽 연결고리가 바로 의회하고 단체장이 되겠고요. 아래쪽 연결하는 게 시민 활동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행정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행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의원들하고 단체장이 역할을 해주면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단체장이 조직이라든가 또는 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면 관심을 가져주면은 위에서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민주주의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래쪽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시민이 주도해서 변화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래쪽에서 연결하는 방식은 행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걸 통해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이 그러니까 아래에서 지금 화살표가 보시면 행정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행정을 들여받아서 바꿀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민주주의 발달 과정, 이 진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민주적 생활 양식까지 대표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로 심의 민주주의에서 수구 민주주의로 또 민주적 생활 양식까지 이렇게 민주주의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행정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주민 중심으로 변화하는 거, 행정의 통제가 강화되는 거, 참여가 확대되는 거, 수기를 통해 가지고 질 높은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거,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거, 협력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혁신이 변화해가는 게 이론적인 틀입니다. 현실은 이게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행정을 바꾸려면 주민중심성을 높이고 행정을 통제하는 게 있고 참여가 확대되면 또 참여가 심화돼서 수기가 일어나면 또 민관 협력이 더 강화되면은 행정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5가지가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다 여기에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공동체 활동을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행정 통제는 행정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권력 감시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투명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참여 확대는 당연히 그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면 되고요. 수기를 하는 것이 주민의 역할입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그 논의 결과를 전달하고 공개하는 걸 통해서 또
직접 협력하는 걸 통해 가지고도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정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저는 이제 정치적 이 주기를 잘 활용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제가 그려드렸는데요. 내년도에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정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게 아래 그림에 잘 보시면 내년도 선거가 끝나면은 법이 바뀔 게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뭐 금년에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이 이미 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걸 또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통과가 돼가지고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는 거고요. 지금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든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같은 법이 만들어지면 이걸 근거로 조직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런 입법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자, 내년 초에 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말씀드렸던 건 조례를 만들어서 조직을 개편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서 그거를 제안을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당장 선거 과정에서 공개해 놓고 토론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제안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년에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나 주민자치에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정책을 지원해주는 예산에 대한 작업도 한 해 전에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공론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할 역할, 자격에 대한 얘기를 공론화를 해서 공개를 해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행정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행정 제도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갖고 그 시기에 맞춰서 활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행정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입법을 하는 시기에는 입법을 준비하는 거고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정치적 지도자를 잘 뽑기 위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조직 개편이나 예산 편성할 때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근거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전달하는 걸 통해서 예산과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사업 내용을. 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행정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응하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행정혁신은 행정을 바꾸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행정 시스템에 우리가 최대한 적응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활동을 더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적응하는 사람. 진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나 또는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 행정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거를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적응하고 또 살아남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제 한 장 더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걸 진행하는 방식이 지금 제가 화면이 지금 안 넘어가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예,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적응한다라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 팀, 기관, 지역사회, 구시, 국가 해가지고 적응 활동이라는 게 다양한 게 나타납니다. 개인은 학습을 하는 거고요. 팀은 역량 강화와 비전 공유를 하고 기관의 경우에는 전략계획, 공모를 어떻게 할 건가, 수행을 어떻게 할 건가, 사업 수행, 스스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잘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지역사회 같으면 우리 지금 여기 이 현재 이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사업 제안하는 거, 위탁 수주를 어떻게 할 건가, 예산 감시를 어떻게 할 건가, 감사 청구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구는 조례가 있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돼요. 의회하고 지역의 중요한 단체들하고 그리고 행정하고 이런 함께 논의하는 그 구조를 만들고 그 협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 갖고 예산 제안하고 참여 예산을 활용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 단위에서는 정책 제안이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중앙정부에 대해서 정책 제안하는 거,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우리 지금 현재 이 센터 마을 만들기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센터들과 함께 또 지역에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전문가들 또 지역의 사회단체들 정당까지 포함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면 그거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입법 운동하는 거, 또 매니페스토에서 후보자들한테 약속을 받아내는 거, 정당과 연계해갖고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적응 활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정치인들도 알고 있어서 이걸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위원회, 또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영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직접 정부위원이나 또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행정에도 직접 참여해가지고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의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지역 자치의 수준을 훨씬 더 높이는 것이 행정혁신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요 그림은 이제 그냥 참고로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공동체가 성장해서 지역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확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습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이 공동체 기반이 튼튼해야만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잘못해서 그냥 개인으로 들어와 갖고 활동을 못 하더라고요. 공동체가 기반이 돼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고, 주민자치 기반이 없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위험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로 성과를 냈을 때 공공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가 행정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단계인데, 이 아래까지 너무나도 이제 관의 개입이 많아지고, 반대로 관의 개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너무 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촘촘하게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해가지고 이 성장 단계 확산을 맞춰가지고 활동을 좀 구성하는 게 필요하겠고, 여기서 중요한 매듭의 두 가지는 공동체하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 아래쪽에 있는 것을 묶어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이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상위로 넘어갈 수 있는, 특히 행정과 접촉할 수 있는 그 매개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 행정혁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레버리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데, 이따 질문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과 이제 주민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그 요점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행정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 방식에 의해서 또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주민들의 요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정의 어떤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규칙과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큰 물고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빠른 물고기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해해야 될 점들을 주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주민으로서 어떤 세상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우리 미우라 히로키 선임연구원이신데요. 서울대학교 사회혁신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정치학 박사시면서 시민정치와 거버넌스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제해 주실 내용은 일상의 민주주의와 주민주권, 그리고 마을의 완성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마을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주민 자치와 같은 키워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말하자면 21세기의 지구사회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사진에 있지만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마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권론장,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지원센터도 설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을 겨냥해서 올해 수립된 제2기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이 있고, 지속성, 다양성, 연결성이라는 것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의미 있는 마을이 성장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익한 실정의 사례, 실정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발표에서는 마을의 완성이라는 컨퍼런스의 주제에 대해서 일상의 민주주의와 주민 주권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시사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상의 민주주의인데요. 일상의 민주주의는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지적하는 정도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앞에 발표도 있었지만 참여민주주의라든가 수기민주주의 혹은 결사제 민주주의와 같은 대안적인 민주주의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간주하는 요소이고요.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론이라든가 사회적 자본론,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그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아주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주변에서 시작하는 민주주의고요. 마을 활동이라든가 이웃관계, 학교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 등등 민주적으로 주변의 조직이나 사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간다라는 것이 일상의 민주주의다라는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일상의 확대와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활동을 넘어 보다 큰 관계성이라든가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시야, 혹은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본인의 삶의 목적이나 삶의 기반을 다시 성찰하는 자세가 바로 일상의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인간 다음에 주거와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존재 가치나 노력을 서로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해가는 노력이나 과정, 이것 또한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릅니다만 특히 첫 번째 부분, 주변의 조직이나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특히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일상의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의 일상의 민주주의를 보다 활발하게 발전시키고 또 논의한다면 첫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혹은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다 좀 심층적이고 또 고시적인 차원에서 일상의 민주주의 이론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실마리로 한 철학자이자 민주주의 이론가인 존 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듀이에 대한 소개는 좀 화면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존 듀이가 말한 특히 일상의 민주주의 혹은 존 듀이가 말한 민주주의 이론 자체에서 중요한 에센스 부분을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존 듀이가 말한 민주주의 요약한 부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민의 개념의 실질적인 의미는 얼굴이 없는 불특정 다수나 지식이 없는 대중이 아니라 일상의 노력을 통해서 마을, 사회, 국가, 문명 등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는 인류이자 인간 사람
입니다. 이때 사람이라는 거, 민이라는 거는 배우면서 성장할 수도 있고 스스로도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의미의 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가치관입니다. 다수결 제도, 선거제도, 참여제도 모든 포함해서 모든 제도는 어떤 가치를 효과적,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가변적인 그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보다 인간다운 생활 혹은 너희가 말하는 경험을 축적해가는 항구적인 노력이고 민이 결국 선자해가는 사회 공동체 전체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인간 다음에 가치에 대해서도 너희는 깊이 있게 말하고 있는 건데 특히 특징적인 것은 그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의미로서의 공동체성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용이한다는 자유와 이러한 의미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으로서의 도덕적인 용기라든가 앞에서 말하는 공동체성이라든가 그 시민의 자유가 방해를 받았을 때 용기 있게 반대를 하거나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용기나 성장 그 자체를 너희는 인간다움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목표, 민주주의는 그 목표를 향한 수단이 아니라 수단 속에 목표가 내포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즉 각자가 인간다움의 가치나 보람을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마을이나 사회, 국가 등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라면 인간이나 참여자를 도구화하거나 기계화하고 수단화하는 그러한 특정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가는 민에 있어서는 민의 직접적인 경험을 결정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기에는 그런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외부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 심층적인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은 깊이 있게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든가 가치관 그리고 인격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을 중요시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 오늘 주제인 지역 공동체라든가 마을 주민자치라는 그리고 또 일사의 민주주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성이라든가 인간다움이라는 주산적인 가치라고 해도 그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주어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타자와의 대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각자가 배워가는 것 그리고 인격 형성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상 이후에 너희는 결국은 교육론자, 교육의 전문가로서 한국에서도 특히 알려져 있는데 너희의 절발점이라든가 그 깊이 있는 부분에서는 역시 너희는 민주주의 이론 절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역 공동체 일상생활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조건이라든가 그 만법은 무엇인가? 너희의 지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각자가 본인의 삶의 목표나 하고 있는 활동의 목적을 분명히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그 목표를 공유하면서 협력을 해서 활동을 추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너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너희의 사상은 특히 민주주의를 특히 그 제도가 아니라 가치관이라든가 노력 그리고 일상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무슨 이념이라든가 그 사상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시민을 도구화하는 그러한 특정의 가치관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정책 등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설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의 사상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일사의 민주주의라는 그 사상적인 원리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아까 소개했던 주변에서 만드는 민주주의 그리고 일상의 확대와 재발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성장을 모두 일관성 있게 너희의 사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일사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주민주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념도 그 주권 개념이라든가 시민권 이론 그리고 문권 이론, 지역사회 발전론 등 다양한 이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주민의 권리 행사와 확대 이고요.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 주민 의견을 존중한 협치나 각종 참여 기회, 그리고 그러한 기회의 확대와 개선. 어쨌든 주민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그 권리를 점차 확대해가는 그러한 그 운동이라든가 활동. 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유대라든가 연대와 능동적인 시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약자라든가 위기 과정이라든가 이웃을 위한 연대 활동이라든가 지원 활동도 주민 주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권리에 관심이 없는 이웃이나 사람들과 초점을 모색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노력도 주민 주권의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라든가 그러한 무관심이라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노력도 실질적으로 주민 주권의 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주권자로서의 주민 영역이고요. 주어진 권리에 구현하거나 그것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노력하는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 기본 시스템을 스스로 재구성해가는 주체자이자 주인으로서의 위시, 주인으로서의 주민, 그리고 주민주권을 그러한 의미에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이라든가 그 방법을 준비한 포괄적인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까지가 주민주권에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민주권의 스펙트럼을 할까요? 포미도 역시 첫 번째 부분, 주민의 권리를 직접 행사해서 확대해 간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중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도 두 번째, 세 번째로 그 시야, 담론을 확대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주권 부분은 특히 세 번째, 주권자로서의 주민이란 결국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면 이러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주권이란 영어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는 주권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민주권에 따라서 지방의 권력이라든가 권한을 이양한다라고 할 때는 devolution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고, 또한 그렇게 주민이 지역에 참여를 해서 이른바 보증성 원리에 따라서 주민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역에게 준다라는 것은 특히 영국에서는 로컬리즘이라는 슬로건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주민주권이라는 게 한국만 있거나 완전히 국제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고요. 데볼루션 이론의 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에서 특히 실존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의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주민주권과 비슷한 논리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일본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논의되고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주권이라는 게 이 개념 말 자체가 1960년대 정도에 제기됐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논의를 한 다음에 이후에 좀 실전적으로는 지역주권이라는 말,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주권과 시민주권이라는 말로 오히려 또 언어가 바뀌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여기서 논의되는 그런 주민주권 그리고 또 유럽적인 맥락에서의 데볼루션의 실질적인 부분, 그리고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 시민주권도 내용 사실 비슷한 건데요.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그런 이해 방식으로서 행정기구가 주민에게 권리라든가 권한을 부여한다, 확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행정기구라든가 위해도 포함해서 지자체의 기능이라든가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게 주민주권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어디까지나 그 주인이고요. 행정기구가 주민을 위해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움직이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도시, 주민 주권에 기반으로 뜬 도시구로 지방자치 시스템이라든가 주민자치를 생각하면 다양한 그 방식이라든가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완전히 위협적이고 혁신적인 것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상상의 하나 방식으로서 이러한 그림의 방식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인 주권자로서 우선은 그 개인 자체도 주권자이고 주민 사이에서의 그 모임이라든가 NPO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마을 또 큰 범위에서는 주민 혹은 그 주권자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도 주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된 그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주민 주권자가 지방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입법 기능을 특히 위임을 하고 주민 자치기구에서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 권한을 위임을 하고 또 늘 해왔듯이 행정부, 행정기관에게 포괄적인 행정 기능을 위임을 하고 또 각종 참여 제도도 별도로 만들고 효과적으로 주민의 그 욕구가 반영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부 사이에서 중간 지원 조직도 주민이 설립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산상의 주민 주권 시스템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그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동시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이라든가 그 과제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 자체도 이러한 기능 부여를 위회에게 행정부에게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을 어떤 조직을 만들면 되는가라는 것이 주민 본인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그걸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과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지방의회도 이렇게 위임을 받은 것을 한 부분적인 위임으로 생각을 하고 같은 위임이 지방자치기구에도 가고 행정부에도 가고 다른 기구에도 가고 이렇게 n분의 3분의 1이라든가 n분의 1의 권한을 조화롭게 그 행사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균형 감각이 있는가라든가 그 다양한 그 과제도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의 주민의 직접적인 권한 위임 방식을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지배적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개혁을 하면 될 것인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주민 주권의 실제적인 그런 행사라든가 그 현을 소개하는 한 사례로서 일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인구 약 5천 명 정도의 아주 작은 일본의 그 니세코종이라는 한국에서 말하는 근해 해당될 정도의 그 지자체입니다만 이 지자체에서 2001년에 이른바 그 지자체 기본 조례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을의 헌법, 지자체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간주하는 우리의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인데 여기서 말하는 마을은 지자체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기본 조례라고 일반적으로는 인식을 합니다. 이 조례는 에서 그 중요시하고 싶었던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주민 참여와 정보 공유. 이것이 그 마을에서 약 그 몇십 년 동안 주민 자치 운동, 마을 운동을 해왔던 주민들이 냈던 답이고요. 주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마 알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는 특히 정보 공유를 중요시했습니다. 정보 공개가 아니고 정보 공유입니다. 주민 자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공유될 때까지가 특히 행정의 역할. 이거 주민 스스로도 그거 공유받을 권리가 있고 책임도 있다. 어쨌든 정보 공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부를 구성한다, 위회에서 운영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한국에서 말하는 마을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시 안에 있는 정 안에 있는 마을 작은 커뮤니티들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한다. 라는 식의 그 각 규칙을 만드는 게 이 조례. 이거야. 마지막으로 이 규칙은 4년인가 5년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그 점검을 한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2번, 3번 정도 실제로 개정되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그래서 한번 제정해서 끝나는 조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례, 계속해서 주민이 만드는 마을 조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게 인구가 약 5천 명이라는 한국에서 말하는 동이라든가 dom보다는 작은 규모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원칙을 발견했던 거, 그리고 그것을 제거의 헌법 수준이라는 인식으로 제도화했던 거, 그 제도화를 주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와 행정부도 같이 그런 식의 인식, 이 조례는 헌법 수준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인식했던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 10년 이상 동안 주민과 행정부가 같이 운영해왔던 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약 20년 정도를 거치고 나서 이 지자체는 아직까지도 일본에 수많은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모범적인 주민자치의 선구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주권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주변 사람도 주민주권을 하고 있는 역사가 이 마을에는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이 주민주권은 역사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화면에는 이러한 지자체 기본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많이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상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사한 사례라서 이렇게 수원시라든가 서울시의 사례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주민주권과 일상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마을의 완성에 대한 시사점을 3가지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을의 완성은 참여자 본인의 인간적인 성장 과정과 비슷하다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을의 가치나 시민성 함량은 언젠가 달성되는 정책적인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실정의 문제, 지금 하고 있는 마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많더라도 참여자 각자가 본인의 정신적인 성장이라든가 활동하는 보람, 인간다움의 가치를 증가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목적의식을 항상 공유하고 출발점을 항상 공유하면서 면대면의 소통을 촉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은 아까 설명했듯이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사람이 도구화가 되어서는 물론 안 되고 어떤 특정 정책의 목표를 위해서 사람이나 마을이 수단이 되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마을은 인간, 사회, 세계의 현실과 상호관계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를 통찰할 수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장 기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경험하듯이 마을도 반드시 우여곡절을 경험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고 이 속에서 중요한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의 완성에 대해서는 주민주권의 이행기적인 그런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시사점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과 주민자치는 깊이 관련되고 있고요. 주민자치는 주권 개념, 분권 체제와 깊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민주권 이슈는 다양하게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에 대한 헌법상의 문제, 헌법상 해석의 문제라든가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느 수준에서 구분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민주권과 지역 발전이라든가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 등등이 많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민주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자세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맥락에서는 아직까지도 저도 그렇지만 전문가를 포함해서 주민주권이라는 특기 개념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개념을 음미해서 연구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자치 시스템, 특히 주민 직접 대리인을 선출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기초지자체 시스템은 인구 규모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크다, 많이 부작용이라든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이미 널리 공유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 개혁이라든가 그런 규모 면에서의 그 근본적인 개혁이 분명히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까 소개했던 세 번째 주민주권의 개념인 주권자 주민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것을 바로 추진한다기보다는 주산적이고 말하자면 이산적인 개념을 이해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권리 행사와 능동적인 시민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 차지와 주민의 권리의 행사를 강화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민주권을 부분적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확대해 가는 거랑 주권자 그래서 주민이 울었어? 되는 것은 연속적인 관계임과 동시에 긴장 관계라는 점도 갈 때 울었어? 단순히 연속 관계다라고 낙관적으로 집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늘처럼 아빠가 오늘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소리가 안 저의 들려요.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 그러한 지식을 가지는 것, 그러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론장이라든가 학습하는 기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실은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인천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사례,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라 활동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주권자 주민을 시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 논장을 선거로 선출을 한다든가 마을 기금을 마련한다라든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사례를 서로 배우고 실천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민주권과 일상민주주의의 과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사점으로서 마을과 주민의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고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행정문화의 고도화라든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일상의 민주주의, 마을 주권, 그 주민주권 모두 결코 중요한 부분은 주민의 양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최근에 그 정책이라든가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그것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강화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은 발전되는데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은 계량화를 해서 양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평가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평가하는 그러한 그 논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마을의 그 성장이라든가 그 육성이라든가 주민의 성장은 그런 질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러한 양적인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민과가 민민의 대화를 해서 형성되는 공감대, 예를 들면 인천의 마을을 어디까지 성장해왔는가, 인천의 마을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든가 인천시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마을의 비전이라든가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확실한 공감대를 계속해서 만들고 수정해가는 노력이 이것을 정책의 목표라든가 기준으로 해가는 그런 행정문화의 고도화가 마을의 완성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존 드위가 말했던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드위는 결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마을의 완성은 인간적 성장이다, 이런 표현이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마을이 만들어졌고 또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현대 도시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이제 함께 만들어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제가 되겠는데요.
그 일상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뿌리내리는가 해서 대전 주민 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강영희 전 대전시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일상에서 만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쩌면 일상에서 우리는 주권 행사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 질문일 텐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발제문에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측면에서 시민사회를 전체를 봤다기보다는 마을 공동체 영역의 활동으로 아주 좁혔고 마을 공동체 영역에서도 대전의 사례 더욱이 저도 그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도 책임질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예를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사례를 거기에는 실어놨는데요. 그 대전의 첫 번째 사례가 이제 마을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사례를 잠깐 실어놨는데 대전의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사례는 타 지역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학습에 의해서 공동으로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났다는 특징을 갖고 있을 텐데 이거는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특히 엄마들의 불안 그러나 아이를 참 잘 키우고 싶다라는 욕구 이것들을 잘 잡아내서 불안과 욕구를 잘 잡아내서 실천 과제로 옮겼던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아까 앞에 발제하신 분한테서도 잠깐 나왔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학습되어 가는가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수다 속에서 그 학습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수다를 조직하는 누구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대화 플랫폼을 조직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아마 제가 오늘 여기 초대돼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던 사례일 것 같은데 세 번째 사례는 사실은 지금 어떤 성과가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대전에서 지금 한번 같이 해볼래? 라고 하는 정도의 시민정치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례를 오늘 PPT에서는 조금 더 좀 확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얼마 전에 제20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마쳤는데요. 근데 20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는 사실 중앙정부가 주체가 돼서 여는 행사이거든요. 근데 슬로건이 주민자치 현장에 답이 있다였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고 그런가 보다 싶겠지만 사실 현장에 답이 있어 라는 얘기는 활동가들에게는 약간 태도를 기준하는 한편에 약간 강령 같은 비공식적인 모두 알고 있는 강령 같은 것이었는데 행안부가 중앙정부가 현장에 답이 있어 라는 표현을 전국 행사에 썼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이 가치가 확대되어 있고 그 가치가 확대되어 있는 가치를 통해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슬로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행안부에서 주민자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잠깐 들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주민자치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민자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제도, 조직, 역량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짝 살펴봤어요. 제도와 관련해서는 마을 만들기 조례가 사실 전국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 만들어져 있다시피 합니다. 물론 마을 공동체 기본법이 제정이 안 된 안타까움은 좀 있지만 지역마다 시군구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사실 제도는 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조직을 보시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마을 공동체가 8,000여 개, 중앙정부가 지원한 게 3,000여 개,
21년도 기준으로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 123개. 근데 여기 이 123개에도 최근 생기고 있는 사회혁신센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것이니까 굉장히 많은 규모가 제법 되는 조직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직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제도에 의한 정책도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의 역량은 어떠하냐라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은 것인데요. 시민력이라고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겠지만 저는 오늘은 영향력 있는 시민력을 우린 가졌는가, 해결의 힘을 가진 시민력은 가졌는가, 그것은 확대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 PPT에서 봤을 때처럼 환경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큰 규모로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는 좀 지역적인 질문 같지만 근본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직접 만났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는 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분명히 시민사회는 확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은 어떠한지, 그리고 센터들은 중간 지원 조직들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중간 조직들에 의해서 마을 공동체들은 지원은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센터의 직원인지 직업 활동가인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전대 곽형근 교수님이 뭐 주로 강의하실 때 쓰는 것을 좀 빌려왔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밑에 이제 민초의 공간이 있고 이제 초대된 공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앞에서 봤던 규모 있게 확장되어 왔던 영역들은 초대된 공간의 확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초의 공간은 확대가 되지 않았냐? 그렇진 않죠. 마을 공동체 조직들은 정말 거기에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도 굉장히 많은 양으로 사실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초대된 공간, 즉 체격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들의 체력, 민초의 공간에서의 체력의 확대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고 그 양이 그렇게 빨리 확대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민초의 공간에서 잘 보시면 정부와의 독립적 활동이 가능하냐, 그리고 주민의 연대 형성을 통한 정부 정책의 항의, 그리고 자급자족적인 서비스 생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사춘기를 앓고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사실 지금 마을 공동체 운동의 맥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 세 가지에 대한 갈급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이 세 가지에 대한 부족이 우리들의 까칠함을 다 날려버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까칠함을 다시 찾는 것, 그것들이 사실 일상의 민주주의를 당기는 성장의 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까칠한 활동가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기존에 옛날에 까칠했던 활동가에서 사실 정책과 중간 지원 조직의 전략을 통해서 정책을 견인해내고 제도를 견인해내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행정하고 잘 지내야 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잃어버렸던 까칠함, 문제의식, 아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갖는 활동가로서 우리는 좀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는 것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전혀. 공공활동은 당연히 공공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시민활동이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의 지원을 통해서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행정의 지원은 행정의 시스템의 성격을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 성격을 바꾸는 일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간다고 하나, 우리가 이게 좋겠어 라고 하는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재정에만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벗어나야 마을 공동체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비빌 언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항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이제 내년도에 대선이 있는 때인데요. 사실 대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데, 마을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들을 가열차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행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중립이라는 단어에 우리 스스로 좀 갇힌 게 있어서 분명히 지금이 저항의 공간을 확대하기에 최고의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나서고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파워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서 지금 저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건 필요치 않아, 이거는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야기들을 파워 있게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깃발 들고 나올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은 지금 자기 현장에서,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또는 뭐 어떤 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구성하자라고 할 때 좋아, 내가 하겠어라고 깃발 들고 나올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정치할 내기를 갖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뒤에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지금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서로 얘기해 봤을 때, 분명히 우리는 정치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명확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정치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거나 한 박자 쉬고 얘기하거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대단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지금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것들을 네트워크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에 대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네 가지를 형성해 가면서 주체적인 그 마을의 역량으로서 질적인 성장을 좀 가지고 오려면 두 가지를 좀 해보자인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정치하자, 시민 정치하자, 마을 정치하자라는 가치로 좀 옮겨가자.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하자, 마을 활동을 잘하자라는 마을의 활동으로 또는 마을 공동체로 가치를 가지고 확대해 왔다면, 이제 마을 정치하자, 지역 정치하자, 시민 정치하자라는 가치관으로 좀 확대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지금 하던 일들을 멈추고 모두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시민 정치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넓혀가는 것들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만들어 가보자라는 제안입니다. 기존에 이제 어떤 일들이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하면 조직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연대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그 네트워크에 제안해보고 네트워크에서 받아들여지는 양만큼 그것들을 소화해내 가면서 조직해 가는 방식으로 활동의 영역을 또 하나 개척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대전에서 시민정치 네트워크라고 해서 한 20여 명이 한번 모여서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봤는데 보시기에 낯설은 단어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 우리가 익숙해 왔고 지금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계속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왔던 건 무슨 의미일까라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우리의 생리대로 마을의 생리대로 우리 행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발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정치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모이신 분들이 그중 한 분이 그러면 우리가 시민정치가 뭔지 모르겠으니 시민정치학 개론이라는 걸 만들고 한번 열어보고 거기에 좀 같이 공부해보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 시민정치학 개론을 들으신 분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디자인하고 그 이슈를 주민들하고 같이 해결해 가는 과정들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해보자라는 것들이 지금 제기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한 명 또는 2명 정도가 제안하고 계속 같이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과를 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갈지 이것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시민정치 네트워크를 감히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을을 통치하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커밍아웃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